오늘 얘기는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생존 투자처 새만금에 대한 주제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가 현재 베네수엘라처럼 비슷한 양상을 가지고 그다음에 현재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냐면 지금 현재 베네수엘라의 먹거리는 뭐였습니까? 오일이었죠. 기름을 팔아서 어떻습니까?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먹거리는 뭐냐면 수출이거든요. 우리나라 수출 아니면 없어요. 우리 작은 국가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날 지금 현재 이 세계가 가고 있는 방향성을 잘 보게 되면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자유시장이었죠. 점점 뻗어나가는 거였잖아요. 글로벌 시장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은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죠. 각 나라가 서로 차단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신조어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베네수엘라라는 말을 합니다. 베네수엘라. 그래서 대한민국과 베네수엘라의 합성어예요. 이분들이. 이거는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베네수엘라 부동산 정책을 닮아가고 있음을 비꼬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말을 갖다가 우리는 베네수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임대차 5법 있잖아요. 제가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한 거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과 앞으로 임대차 5법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전월세 신고제라는 게 있어요. 전월세 신고. 이거 예전에 뭐 신고를 안 했거든요. 임대인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를 주면은 얼마에 보증금 얼마에 어떻습니까? 월 임대료 얼마다라고 해서 이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있는데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으면 그거를 신고를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로 대체가 되는 거죠. 이제 신고제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전월세 상한제. 이제 어떻습니까? 5%로 상한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가격을. 그러니까 시장에 맡기지 않고 가격을 통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세 번째. 그 다음에 계약갱신권인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2년이잖아요. 그쵸? 2년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임차인이 집을 비워줘야죠? 비워줘야 되는데 이제는 뭐냐면 계약갱신권이라고 해서 2+2 현재 지금 얘기 나오는 게 2+2+2+ 이렇게 해가지고 4년 또는 6년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법안 발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정의당에서 발의하는 건 3+3+3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어떻습니까? 내가 집주인인데 응? 내가 집을 내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거야. 이 부분들이 마음대로 누가 합니까? 이제는 임차인이 갑질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죠. 종합부동산 세금 내야 되죠. 뭐 내야 되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5% 이하로 되니까 임차료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많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물론 여기 4번 표준 임대료가 있어서 이것도 지자체에서 임대료를 또 규정을 해버려요. 이거 이상 받지 마라 이거야. 원래 임대료든 뭐든 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 더 줄 수가 있고 아빠 여기 집과 여기 집이 틀릴 수 있잖아요. 여기 상태에 따라서 틀리면은 이 집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인테리어가 잘 돼 있는 집 있고 여기는 안 돼 있는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인테리어 있는 집은 더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원래 시장의 원리 아닌가요? 근데 이거 갖다가 딱 표준화 시켜버리면 되냐 이거예요. 이분들이.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분쟁 소쟁위원회 강화해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주택 분쟁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이 집은 100만 원 받는데 여기 왜 130을 받냐 이거야. 분들이 만약에 분쟁이 생겼죠. 여기는 인테리어가 잘 돼 있으니까 130 받는다 이거야. 그러면 분쟁위원회를 둬가지고 어떻습니까? 조정을 해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전세 시장이 소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전세를 갖다가 10년씩이나 묶이는데 누가 어떻습니까? 누가 거기다 전세를 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뭡니까? 세금은 자기가 다 내는 거 아니에요. 응? 전세 시장이. 그러니까 요즘에 전세값이 안 올라요? 올라가는 이유가 왜 올라가냐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이게 지금 현재 이 임대차 3법이 5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임대료도 마음대로 못 올리고 그 다음에 뭐 6년이든 10년이든 내 마음대로 집을 뭐 사기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어떻습니까? 완전히 임차인들한테 어떻게 끌려다녀야 되는 형국이 되니까 아예 3년짜리 6년짜리 임대료를 먼저 다 받아내겠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지금 시중에 4억짜리 5억에 받아내는 거야. 앞으로 올라갈 거 예상을 해서 6년 동안 올라갈 거 생각을 해서 미리 받아놓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어떻습니까? 임대로 만약에 전세로 놓게 되면 나중에 월세를 못 받잖아요. 월세를 못 받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종합부동산 세도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전세를 안 두고 그 다음에 월세로 전환해 놓죠. 월세를 받아야 되니까 그 받은 거 갖다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점점점 씨가 말라져. 씨가 마르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지금 문제가 점점점 내가 보기에는 이 임대차 시장이 점점점 사라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분들이. 그러면 베네수엘라의 부동산 정책을 보게 되면요. 자, 임대료를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했냐면 동결을 해버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딱 정지. 9년 동안 정지했대요. 그다음 두 번째, 임대차 갱신 우리는 아까 2+2+2+였는데 이거는 무제한이야. 그러니까 임차인이 살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살 수 있는데 뭐하러 그러면 임차를 내요? 그죠? 그 다음에 주택거래 허가제. 거래를 하려면 어떻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물가지수 반영 금지 이거 국가가 통제하고요. 이거 임대료 그거. 그 다음에 공공주택 개발 통제하고 우리 나라에서 요즘에 집을 많이 지으려고 하잖아요. 민간에는 어떻습니까? 못 짓게 하고. 왜냐하면 민간이 짓게끔 하려면 민간인들은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남지 못하게끔 토각이 황수제라든지 뭐 이렇게 하니까 남지 않으니까 집을 못 짓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나라에서 다 해먹겠다 이거 아니야. 이 부분들이.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어쨌든 이 나라는 근데 양도세가 1%, 종부세 1%밖에 안 되네요. 어쨌든 간에. 근데 우리나라 볼까요? 우리나라는 이건 5%, 여기는 동결됐지만 여기는 5%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제한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점 늘어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주택거래 허가제, 우리나라 토지거래 허가제, 요즘에 강남 일대 토지거래 허가제 지정했죠? 점점점 하고 있죠? 물가지수 반영, 우리 분양가 상한제 하고 있죠? 부분들이. 그 다음에 이거 공공주택, 우리도 공공주택으로 점점점 가고 있죠? 이분들이. 거기다가 양도세는 최고 76%죠? 여기는 어떻습니까? 종부세는 최고 6%죠? 우리나라가 더 강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반시장 정책을 베네수엘라가 피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임대료 9년간 동결 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시행을 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베네수엘라가 어떻게 되냐면 임대주택이 당연히 품귀 현상이 벌어지죠. 당연히 전세가 없어질 거고 어떻습니까? 점점 씨가 말라가는 거예요. 임대주택이. 그다음에 국민들 임대보다도 이제는 없어지니까 차라리 사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매매시장 쪽으로. 이 부분들이. 왜냐하면 임대를 내가 임차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집을 사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집값을 더욱더 가격이 더 올라가겠네. 그죠? 이분들이 무주택자들이 이제는 임차로도 살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집을 사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집값을 더 올리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걸 보니까 자, 요 시장 정책을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하고 나니까 뭐가 되냐? 임대주택률 있잖아요. 원래 그 전에 시행하기 전에는 30%였대요. 그러니까 임대를 30%가 임대시장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3%로 줄었다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가요, 이 법을 만약에 임대차 3법을 통과하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앞으로 임대차 시장은 완전히 없어질 수가 있어요. 임대차 시장이 없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무주택 서민자들은 일단 집을 살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집을 사야죠. 집을 사야 되니까 주택 시장이 더 매매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되냐? 매달 16% 주택 가격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아니 1년에 16%가 아니에요. 자, 이런 문제가 어떻습니까? 보편적 복지와 평등 사회를 위한 사회주의적 성향을 기반으로 빈민층 등 사회적 약자를 도우려 한 정책들이 임대주택 감소 등 임대주택 품귀 현상으로 인한 임대료 폭증과 매매가 폭증을 오히려 사회적 약자들의 목을 조이는 결과가 돼버렸다. 보니까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차베스 정권이 있었고 마두로 정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1999년도 그죠? 99년도부터 아까 2013년도 이제는 아무로 죽었잖아요. 아무로 죽을 때까지 차베스 정권에 있을 때 요때 어떻습니까? 이게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율. 인플레이션은 그래도 이렇게 거의 뭐 20%, 26, 16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많죠. 인플레이션율이 뭐 30%, 20% 이러시니까 거기는. 근데 그러다가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마두로 정권 있죠. 마두로 정권이 어떻습니까? 요때 2014년도쯤 해서 어떻습니까? 아까 셰일가스 있잖아요. 여기 셰일가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돈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다음부터는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어떻습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분들이. 마두로 정권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지금 현재 찍었고 2019년도 최고치로 찍고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된 게 지금 어떻습니까? 15,000%야. 지금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2021년도까지 전망치 하면 베네수엘라 물가 상승률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021년도가 4,500% 물가 상승률. 엄청나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2013년도 마두로 대통령 취임 후에 300만 명이 해외로 이주를 했고요. 2019년도 인플레이션율은 9,585%.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기준으로 2018년도 물가 상승률은 100만 % 정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자, 이거로 얘기하자 그러면.
자, 300% 그래서 최저임금을 300% 올렸거든요. 300% 올렸는데 그 300% 올린 그 최저임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달걀 한 판. 달걀 한 판하고 소고기 1kg 살 수 있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한다 이래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달걀 한 판이래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당연히 빈민층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팔아야 되겠네. 지금 우리나라 먹고 사는 수출 문제 볼게요. 자, 수출 물량 지수 작년 대비 15%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에서 먹고 사는 게 뭡니까? 석유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먹고 사는 건 수출이죠. 근데 수출이 점점 어떻게 돼요?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점점점 코로나 19이다, 어떤 보호무역주의다 이렇게 되면 점점점 이 보호무역주의가 심화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팔 수 있는 데가 없어요. 한마디로 미국은 미국대로 가고 중국은 중국대로 간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가 팔 수 있는 게 중국하고 미국인데 미국에서도 어떻습니까? 막혀 있고 중국도 막혀 있으면 우리나라 수출이 급감하죠. 급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경제력이 완전히 급냉하잖아요. 그러면은 베네수엘라에서 기름 못 파는 거나 우리나라에서 물건 못 파는 거나 똑같은 양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이. 지금 보면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도 시중 통화량이 3,050조 원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광해 통화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협의 통화라고 하는 것은 1,000조 원을 좀 돌파를 했어요. 협의 통화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뺄 수 있는 돈 있잖아요. 여러분들 현금성 자산 있죠? 이런 거 은행에 그냥 묶여 있는 돈들. 그러나 예금하고 적금하고 뭐 이런 금융통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 같다가 예금은 지금 당장 못 빼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광의 통화라고 하는데 그런 통화는 3,053조 원이고 내가 지금 은행에서 단기성 자금으로 바로 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통화량은 한 1,000조 원이 넘어가는 형국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지금 M1 통화라고 하는데 이 M1 통화가 지금 현재 1,035조 원. 점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화폐가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풀려 있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계지표 보면 광의 통화량이 어떻습니까? 이 파란색인데 점점점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돈이 많이 풀리니까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쭉 올라가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뭐냐면 통화량이 많이 풀리면 풀릴수록 주택 가격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돈은 어떻습니까? 그냥 돈을 빌려가지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냐? 한국은행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찍자라는 얘기까지 나요.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찍어서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돈을 재정 지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여기 화폐 재원, 재정 지출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찍어내고 그 돈으로 재정 지출을 하자는 주장이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폐 재정이라고 하는데 헬리콥터 머니, 화폐 재정. 돈을 발권력을 동원해서 돈을 찍어서 돈을 뿌리자 이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베네수엘라처럼 남미처럼 빵 한 조각이 하루 만에 100만 원에서 어떻습니까? 1,0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되게 조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경기가 어떻습니까?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어려워지게 되면 재정 지출만 늘어나야 될 텐데 재정 지출을 어떻습니까? 돈을 빌려가지고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발권력을 동원해 돈을 찍어내자 이거야. 돈을 찍어서 뿌리자 이거예요. 이분들이. 알겠어요? 찍어서 뿌리면 나중에 그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거고 지금의 오늘날 누구처럼 될 가능성이 없다? 베네수엘라처럼 그러지 않아도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도 지금 현재 비슷하고 그 다음에 어떤 수출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돈까지 찍어내니 베네수엘라 돈 찍어냈잖아요. 돈 찍어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베네수엘라하고 비슷한 형국으로 간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렇게 했을 경우에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부동산으로 가야 돼요. 부동산으로. 돈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의 가치는 떨어지니까 현물자산으로 가야 돼요. 현물자산으로. 현물자산은 아까 그랬잖아요. 부동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한 달에 16배씩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이게 급작스럽게 변하면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게 됩니다. 또 이분들이. 아까 그리고 임대차 3법이 통과되잖아요. 통과가 되면 어떻습니까? 임대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 수가 이제 없어져요. 오히려 반대로. 없어지니까 부동산 매매 시장을 또 두들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주택 서민들이 또 매매 시장을 기웃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 집값 올라가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발생을 해서 16% 올라간 거야, 그게.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남미 경제 상황은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하는 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분들이.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에
부동산, 특히 어떻습니까? 지금 부동산 규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아파트보다는 토지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 토지 중에서 어떻습니까? 개발 호재, 정부에서 그나마 밀어주는 쪽 있잖아요. 그쪽에서 하는 것이 답안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어디냐? 그게 바로 어떻습니까? 현금성 자산, 실물 자산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이분들이. 그게 바로 새만금이고, 새만금 안에서도 어떻습니까? 좋은 땅. 좋은 게 뭐예요? 도시적이잖아요. 그 중에서 뭐예요? 주거지요.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이분들이. 계속, 여기는 계속해서 주거지가 참 상승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이 도시지역이 상승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2020년도 이후에 어떻습니까? 폭등을 했고 다시 한번 폭등할 기조가 보이죠? 지금 현재 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새만금이 요 상태가 더욱더 임대차 3법 통과하고 부동산 시장이 막 이렇게 점점 어려워지면 여기는 더욱더 어떻습니까? 개발에 대한 가속도와 함께 어떻습니까? 자산가치 버블화가 더욱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에 있는 토지값은 더욱더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살아남을 동네는 미래 가치가 있고 어떻습니까? 현물 자산 이런 자산, 부동산, 실물 자산 쪽으로 가되 이렇게 미래 가치가 있는 수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스마트 수변 도시, 크루즈, 태양광, 수소 어떻습니까? 드론과 같은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동네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며, 이쪽에다 투자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에서 자금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봐도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정권은 이 방향성이 확실합니다. 지금 현재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 이러한 방향성에서 우리가 우리의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 현금보다는 부동산이고, 부동산보다는 토지이고, 토지 중에서 새만금이고, 새만금 중에서 부안이고 도시지역의 주거지다.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 목숨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